지금까지 줄거리. 시비 꿀린 시위대 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날 자선 파티는 예정대로 개최되지만 축제의 낭독회는 혼란과 낭패로 엉망이 되고 나는 스테판 선생을 찾아가지만 그가 만나주지 않자 율리아 부인을 찾아간다. 표트루 또한 부인을 방문해 저녁 무도회에는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고 설득하는 한편 리자가 집 앞에서 약혼자를 버려두고 스타브로긴의 마차를 타고 그와 함께 스쿠보레 신입기로 떠났다는 스캔들 소식을 전해준다. 그날 저녁 강 건너 마을에서 불이 나면서 사람들이 혼란에 빠지고 레바드킨 남녀와 하녀가 칼에 찔려 살해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진다. 강 건너에 화재가 일어나는 동안 스타브로긴과 하룻밤을 보낸 리자는 스타브로긴이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고 그를 떠날 준비를 한다. 그때 페투르가 그들을 방문하여 화재 소식과 레바드킨 남매의 살해 소식을 전해주자 리자는 화재 현장으로 달려간다. 마침 그때 살해된 여자가 스타브로긴의 아내라는 것을 알게 된 그곳 사람들은 리자가 나타나자 모두 흥분해 그녀를 공격하기 시작하고 결국 리자는 죽음을 맞이한다. 다음날 저녁 페투르는 5인조를 소집해서 샤토프를 살해해야 한다고 사람들을 설득하기 시작하고 샤토프의 집에는 오래전 그와 헤어진 아내가 갑자기 스타브로긴의 아이를 임신한 채로 그를 찾아오고 그는 그녀의 해산을 위해 분주하게 헌신적으로 돌아다니며 보살핀다. 그러나 그날 밤 5인조의 함정에 걸려들어 스쿠보레 신입기 근처 공원에서 샤토프는 총에 살해당하고 키릴로프 또한 결국 유서를 쓰고 자살을 한다. 그러는 사이 스테판 선생은 바르바라 부인의 집을 떠나 마지막 순례길에 오른다. 제7장 스테판 트로피모비치의 최후의 방랑. 1. 나는 굳게 믿고 있다. 스테판 트로피모비치는 자기의 광적인 계획을 실행할 시기가 닥쳐왔음을 느꼈을 때 지나친 공포에 휩싸였을 거라고. 나는 또 이렇게 확신하고 있다. 그는 특히 그 전날 밤 그 무서운 사건이 일어났던 밤에는 예사롭지 않은 공포감에 시달리고 괴로움을 몹시 당했을 거라고. 나스타시아가 나중에 얘기한 바로는 그는 꽤 늦게 자리에 들어 아주 깊은 잠에 빠졌다곤 하지만 이런 것은 아무런 증명도 되지 못한다. 사형을 선고받은 자들이 형 집행 바로 전날이라도 실컷 잠을 즐긴다는 얘기도 있으니까 말이다. 비록 그가 집을 뛰쳐나왔을 때가 아무리 신경질적인 사람이라도 다소 원기가 회복된다는 새벽녘이라곤 하지만 내가 믿는 바로는 그는 이때까지 한 번도 공포의 감정도 없이 이런 상태로서 그것도 혼자서 큰일을 헤매는 자기 모습을 상상조차 못했을 것이다. 그가 20년간 정들었을 장소와 나스타시아를 버리고 벼랑간 발을 디뎌 놓은 세계의 고독의 무서운 감각도 처음 얼마 동안은 그의 마음속에 깃들이고 있던 자포자기한 어떤 절망감 때문에 거의 그 빛을 잊었음이 분명하다. 그러나 그것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는 일이다. 가령 그가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모든 공포를 아주 확실하게 의식한다고 하더라도 역시 큰 길로 뛰쳐나가 한없이 걸어갔음에는 틀림없지 않았던가. 어떤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여기엔 무엇인가 자랑스럽고 줄기차게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있었다. 아, 그는 바르바라 페트로브나의 호사스런 조건을 수락해서 부인의 호의 밑에 단순한 기식자로서 한평생 지낼 수 있었을 것이 아닌가. 그러나 그는 그 호의를 뿌리치고 그곳에 머물러 있지 않았던 것이다. 이렇게 그는 스스로 부인을 버리고 위대한 이상의 기치를 쳐들고 그 이상을 위해 큰 길로 뛰쳐나가 죽으려 하는 것이 아닌가. 바로 이렇게 느꼈음에 틀림없다고, 또 바로 이렇게 이 행위가 그의 눈에 비쳤을는지 모른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다른 의문이 몇 차례나 나의 머릿속에 떠올랐다. 무엇 때문에 그는 저런 식으로 도망치다시피 집을 등지고 나갔던 것일까? 왜 글자 그대로 자기 발로 도망쳐 마차에도 타지 않았던 것일까? 나는 처음엔 이 사실을 그의 50년간에 걸친 비실제적인 생활과 격한 감정에 영향을 받은 엉뚱한 사상의 혼미라고 설명하고 있었다. 역마권이라든가 마차라든가 그에겐 너무나 단순하고 산문적인 것으로 생각되었음이 확실하다.
반면에 순례 여행은 비록 우산을 들고 다닌다 하더라도 한결 아름답고 그리고 안가품을 즐기는 듯한 느낌을 줬을 것이다. 라고 나는 상상하고 있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끝장이 난 이 마당에서 그때 이런 것은 생각보다 훨씬 간단하게 이루어졌으리라고 느껴진다. 첫째, 그는 마차를 고용함에 몹시 두려워했을 것이다. 그런 일을 하면 바르바라 페트로브나가 기밀을 알아채고 강제로 저지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사실 부인은 그러한 일을 실행했을 것이고 또 그도 어쩔 수 없이 거기에 복종했을 것임에 틀림없다. 그렇게 위대한 사상하고는 영원히 작별을 고하게 되는 것이다. 둘째 이유로서는 영마권을 얻자면 적어도 목적지만은 알아야 한다. 그러나 바로 그 목적지를 안다는 일이 이 순간의 그로서는 가장 커다란 고통이었던 것이다. 목적지를 지정해서 이름을 댄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었다. 왜냐하면 어떤 마을이라고 작정해버리면 이젠 그 순간부터 그의 의도는 그 자신의 눈으로 보아도 어리석고 불가능한 것으로만 되어버리기 때문이다. 그는 이 점을 충분히 예감하고 있었다. 사실 이 마을이라고 딱 정해버린다면 그 다음 그는 거기서 무엇을 하겠단 말인가? 왜 다른 곳이면 안 된다는 것일까? 그 장사꾼이라도 찾겠다는 건가? 그러나 어떤 장사꾼을 말하는 것인가? 여기에 또 그로선 무엇보다도 두려운 제2의 의문이 튀어나왔던 것이다. 사실 그로선 이 장사꾼보다 더 무서운 게 없었던 것이다. 그가 벼랑간 앞뒤를 살피지 않고 이 장사꾼을 찾으러 나섰던 것도 더 말할 나위 없이 그를 찾는다는 것이 무엇보다도 무서웠기 때문이리라. 아냐, 그냥 큰 길만이라도 좋아. 그저 큰 길가에 나서서 생각하지 않아도 견딜 수 있는 동안만은 아무 생각도 하지 않고 마냥 걸어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큰 길, 그것은 마치 인생, 그것과 같이 인간의 공상과도 같이 뭔가 길고도 긴 끝도 보이지 않는 것이리라. 큰 길 속에 사상이 내포되어 있는 것이다. 그런데 영마권에는 무슨 사상이 있단 말인가? 영마권은 사상의 종언인 것이다. 큰 길 만세. 그 앞은 또 그때 가서 볼 일이다. 리자와의 뜻하지 않았던 돌발적인 해오가 있은 다음 그는 한층 더 망아의 경지에 빠지면서 앞으로 발길을 옮겼다. 큰 길은 스쿠브레시니크에서 반 베르스타나 떨어진 곳에 있었지만 이상스러운 일은 처음에 어떻게 큰 길가에 발을 내딛었는지 전혀 기억하지 못했던 것이다. 사물을 근본적으로 판단한다거나 그것을 또렷하게 의식하기엔 그때의 그로선 견뎌내기 어려운 일이었다. 보슬비는 그쳤다가 또 내리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는 보슬비에는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것 같았다. 또 가방을 어깨에다 걸머쥔 것도, 그래서 한결 걷기도 편해진 일도 역시 눈치채지 못했다. 이렇게 1베르스타나 1베르스타 반이나 걸었을까 말까 했을 때 그는 갑자기 발을 멈추고 사방을 둘러보았다. 바퀴자국에 사방이 파헤쳐져서 오래되고 거무칙칙한 길은 양쪽에 버드나무가 질비하게 늘어져 있어 마치 끝없는 실처럼 눈앞에 연결되어 있었다. 오른쪽에는 추수한 지 꽤 오래된 벌거숭이 밭이 있었고 왼쪽은 감목들이 있었고 그 뒤론 쭉 수풀이 계속되고 있었다. 저 멀리엔 철로가 비스듬히 안으로 접어들고 있었으며 그것이 산뜻하게 눈에 띄었다. 그 위로 기차 연기가 보였지만 기차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스테판 트로피모비치는 무섭고 두려운 생각이 언뜻 들었다. 그러나 그것도 순간적이었다. 이렇다 할 이유도 없이 그는 한숨을 짓곤 가방을 버드나무 옆에다 놓고 잠깐 쉬려고 앉았다. 앉으려고 몸을 일으켰을 때 그는 오한을 느껴 망토로 몸을 감쌌다. 순간 처음으로 비가 오고 있음을 눈치챘음인지 우산을 펴들었다. 가끔 입술을 실룩거리며 우산대를 힘껏 쥔 채 한참 동안 앉아 있었다. 여러 가지 환상들이 잇따라 그의 머릿속에서 급속한 변화를 이루면서 기괴한 행렬을 짓고 그의 눈앞을 지나갔다. 리즈 하고 그는 생각했다. 그 여자와 함께 모리스가 있었지. 이상한 사람들이야. 그리고 그 화제는 얼마나 이상야릇한 것일까. 더욱이 그 아가씨는 대간절 무슨 소리를 하고 있었지. 누가 살해되었다는 거지. 아마 스타시는 아무것도 알아채지 못하고 지금도 커피를 준비하고 나를 기다리는 게 아닐까. 카드.
과연 내가 카드놀이에서 져서 사람을 팔았던가? 이 러시아에선 소위 농노제도 시대에 그렇지. 폐지가. 그는 놀란 나머지 와들와들 떨면서 사방을 둘러보았다. 혹시 이 덤불을 이룬 감목 속에 저 폐지가가 숨어 있지는 않을까? 아무튼 남들의 얘기로는 그놈이 어딘가 큰 길에서 강도의 무리를 만들었다고 하던데. 그땐 난 그놈에게 솔직하게 내가 잘못했다고 진실대로 얘기하자. 그래서 10년 동안 내가 그놈이 군대에서 졸병으로 고생한 것보다 그 이상으로 그놈 때문에 마음의 고통을 받아왔다고 들려주자. 그리고 돈 지갑도 줘버리겠어. 난 통틀어 40루블밖에 갖고 있지 않아. 그놈은 그 돈을 빼앗아 버려도 역시 나를 죽이겠지. 무엇 때문인지 몰라도 두려움과 무서움에 그는 우산을 접어 자기 옆에다 놓았다. 이때 저 멀리 마을 쪽에서 뭔가 시골 집마차 비슷한 것이 길가에 보였다. 그는 불안스럽게 바라보기 시작했다. 고마워라. 저건 시골 집마차군. 느릿느릿하군. 저것이라면 별로 위험하지 않아. 진탕 부려먹는 이 고장의 말이군. 난 항상 말의 혈통에 대해서 얘기하곤 했지. 그래. 페뚜르 일리이치가 클럽에서 말의 혈통에 대해 얘기했기 때문에 난 그 친구를 궁지로 몰아넣었지. 그런데 저 뒤에 있는 것이 뭘까? 농군의 아낙네가 마차에 탄 것 같군. 아낙네와 농사꾼. 이것이라면 안심할 수 있게 될 것 같군. 아낙네가 뒤에 있고 농사꾼이 앞에 있다. 이건 아주 안심되는군. 그들 뒤에는 소가 뿔에 새끼를 메어 마차에 연결되어 있군. 이건 정말 안심이군. 마차는 옆에까지 다가왔다. 그것은 꽤 탄탄하고 보기에도 흉하지 않은 농사꾼의 집마차였다. 아낙네는 뭔가 잔뜩 쑤셔놓은 자루 위에 앉아 있었고 농사꾼은 수레 앞자리에 걸터 앉아 스테판 트로피모비치 쪽으로 비스듬히 다리를 들이우고 있었다. 뒤에는 정말로 불구스름한 소가 뿔을 결박당한 채 느릿느릿 따라오고 있었다. 농사꾼 부부는 휘둥그레 눈을 뜨면서 스테판 트로피모비치를 바라보았다. 스테판 트로피모비치 역시 똑바로 두 사람을 쳐다보는 것이었다. 그러나 20보가량 옆을 지나쳤을 때 그는 벼랑간 성급히 일어서더니 마차 뒤를 쫓아갔다. 마차와 함께 가면 을의 마음이 든든하리라 느꼈던 것이다. 그러나 막상 마차 뒤에 서더니 모든 걸 다 잊어버리고 다시 토막난 상념과 환상에 몰두하고 마는 것이었다. 그는 어슬렁어슬렁 뒤를 쫓았다. 그리고 이 순간 자기라는 인간이 이 농사꾼 부부에게 더할 나위 없이 수수께끼 같고 이상야릇한 존재로 이런 큰 길가에 당돌하게 만난 신기한 존재로 보였을 것이다. 이 점에 대해선 미처 생각도 못했으리라. 대단히 신뢰되는 말씀 같지만 당신은 누구세요? 갑자기 스테판 트로피모비치가 멍청하게 아낙네를 바라보았을 때 그녀는 더 이상 참지 못해 이렇게 물었다. 아낙네는 나이가 27가량, 통통하게 살이 찌고 검은 눈썹에 혈색이 좋았다. 붉은 입술은 상냥한 미소를 띠고 있었고 그 그늘에서 하얗고 고른 이가 빛나고 있었다. 당신은 나에게 묻고 있는 겁니까? 비탄에 가득 찬 놀라움을 나타내면서 스테판 트로피모비치는 이렇게 중얼거렸다. 틀림없이 장사하는 분이야. 하고 농사꾼은 자신 있게 말했다. 귀가 홀쭉한 40세가량의 사내로서 폭이 넓고 영리하게 생긴 얼굴은 불구스름한 수염으로 뺑 둘러싸여 있었다. 아니, 난 장사꾼이 아니오. 난 전혀 다른 사람이오. 스테판 트로피모비치는 적당히 얼버무렸다. 그리고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서 얼마간 마차 뒤에서 떨어져 소와 나란히 걸었다. 신사 양반이신가 보군요. 농부는 러시아가 아닌 말을 듣고 이렇게 단정 지으며 말을 잡아당겼다. 나리의 모습을 보아하니 분명 산책을 나오신 거겠지요. 젊은 안악은 또다시 호기심을 보였다. 그건 나에게 물어보는 거요. 외국인들이 가끔씩 기차를 타고 이곳으로 오곤 하는데 나리의 부츠를 보니 이곳 신발이 아닌 것 같네요. 군인 부츠야. 농부가 잘난 체하며 무게를 잡고 말창견을 했다. 아니, 나는 군인이 아니라 나는 정말 호기심이 많은 안악이군.
표트르 스테파노비치는 속으로 우라가 치밀었다. 왜 저렇게 쳐다보는 거야? 하지만 어쨌든 한마디로 이상하게도 내가 저들 앞에서 죄를 지은 것 같은 생각이 드는군. 나는 저들에게 아무런 잘못도 없다고. 젊은 안악은 남편과 소곤대기 시작했다. 혹시 괜찮으시다면 나리를 태워드려도 좋습니다. 혹시 그 편이 편하시다면 말입니다. 스테판 트로피모비치는 그때야 생각이 났다. 네, 정말로 기쁩니다. 대단히 필요해서. 그러나 어떻게 올라타야 합니까? 참 놀라운 일이군 하고 그는 속으로 생각했다. 난 이소와 그렇게 오랫동안 나란히 걸으면서 미처 태워달라는 생각조차 못했으니 말이지. 현실 생활에는 뭔가 굉장히 특이한 것이 있는 것 같군. 그러나 농부는 여전히 말을 세우지 않았다. 그런데 어디로 가십니까? 그는 약간 미심쩍다는 듯이 물었다. 스테판 트로피모비치는 질문을 바로 이해하지 못했다. 핫도보까지겠지요, 아마도. 핫도보라니. 아니, 핫도보에게 가는 게 아니오. 그런 사람은 잘 모르는데 들어본 적은 있지만요. 핫도보 마을이요. 여기서 구베르스타쯤 떨어진 농촌 마을입니다. 마을이라고요? 이거 아주 멋지군. 그러고 보니 들어본 것도 같군요. 스테판 트로피모비치는 계속 걸어갔으며 그들은 여전히 그를 태워주지 않았다. 그의 머릿속에 아주 멋진 생각이 하나 떠올랐다. 아마도 당신들 생각엔 나는 신분증을 가지고 있어. 나는 교수요. 그러니까 선생이라는 거지. 주임 선생. 나는 주임 선생이요. 그래, 바로 이렇게 번역할 수 있겠군. 나는 정말 타고 갔으면 싶은데 그러면 내가 뭔가 사겠소. 사례로 술 반병을 사겠소. 50코페이카는 받아야지요, 날이. 길도 험한데.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섭섭할 거예요. 젊은 안악이 한마디 거들었다. 50코페이카라고. 뭐 좋소. 50코페이카를 드리지. 그게 더 낫겠군. 나한테는 다 해봐야 40루블 뿐이긴 하지만. 농부는 말을 세웠다. 그리고 두 사람이 힘을 모아 스테판 트로피모비치를 마차 위로 잡아 올리고 안악네와 나란히 자루 위에 앉혔다. 회오리바람 같은 상념이 그의 머릿속에서 사라지지를 않았다. 가끔 그는 자기의 심경에 생각이 미치곤 했다. 그리고 웬일인지 무섭게 방심하고 또 전혀 필요도 없는 생각만을 하고 있음에 자기도 모르게 놀라는 것이었다. 이토록 머리가 병적으로 쇠약해진 자기를 의식하면 그는 견딜 길 없이 마음이 무거워져 오히려 화가 치밀어 오르는 것이었다. 저건 뭐 때문에 뒤에다 소를 끌고 가는 거죠? 하고 그는 느닷없이 안악네한테 물었다. 뭐라고 말씀하셨죠, 나리? 생전 처음 보는 것처럼 말씀하시네요. 하고 안악네는 빙그레 웃었다. 읍에서 산 겁니다. 하고 농사꾼이 끼어들었다. 집의 소가 말이죠. 금년 봄에 죽어버렸죠. 돌림병에 걸려서 말입니다. 우리 동네에 있는 소가 죄다 뻗어버렸습죠. 절반도 남지 못했어요. 이렇게 말하면서 그는 움푹 파인 바퀴 자국 속에 빠져 쉽사리 움직일 것 같지 않은 말한테 채찍을 가했다. 그래, 그건 우리 러시아에서 자주 있는 병이지. 대체로 우리 러시아 사람은 아무튼 잘생기는 질병이야. 스테판 트로피모비치는 말을 하려다가 그만 입을 다물었다. 혹시 당신께서 선생님이시라면 핫도보에 무슨 일로 가시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더 멀리 가시는 겁니까? 난 뭐 더 멀리 가는 건 아니지만 말하자면 어느 장사꾼한테로 가는 길이죠. 틀림없이 스파소프로 가는 거죠. 그렇소. 바로 스파소프입니다. 하지만 그런 건 매 한 가지 일이요. 혹시 당신께서 스파소프로 가신다면 그런 구두를 신고 걸어가다간 일주일이나 걸릴 거예요. 하고 안악네는 웃었다. 그래요. 하지만 그런 일은 어떻게 되든 상관없어요. 여보게들, 상관없는 일이요. 스테판 트로피모비치는 지친 듯이 이렇게 말했다. 지독하게 호기심이 많은 사람들이군. 아무튼 안악네 쪽이 남편보다 말솜씨가 있군. 내가 관찰한 바에 의하면 농노 해방령 이후 농군들의 말씨가 좀 달라진 것 같군. 그런데 내가 스파소프로 가든 스파소프로 안 가든 이 사람들에게 무슨 관계가 있단 말이지? 돈만 내주면 될 텐데. 구태여 이렇게 끈덕지게 물어볼 필요가 없지 않나?
스파숲으로 가시려면 기선을 타야 합니다. 하고 농사꾼은 또 말을 걸었다. 그건 정말이에요. 하고 아낙네는 활기 있게 사이에 끼었다. 그건요, 이 기슭을 마차를 타고 가시면 30베르스타는 더 돌게 되죠. 40베르스타야. 내일 2시경이면 꼭 우스지에바에서 기선을 만나게 될 거예요. 하고 아낙네는 딱 결정해버렸다. 그러나 스테판 트로피모비치는 완고하게 침묵을 지켰다. 두 사람의 신문자도 입을 봉하고 말았다. 농사꾼은 말고삐를 잡아당기곤 했다. 아낙네는 때때로 아주 짤막하게 남편과 얘기를 주고받았을 뿐이었다. 스테판 트로피모비치는 꾸벅 잠이 들었다. 그러다가 깜짝 놀랐다. 아낙네가 웃으면서 흔들어 깨웠던 것이다. 어느새 꽤 커다란 마을에 들어서서 창문이 3개 달린 시골집 현관 앞에까지 와 있었다. 날이 잠드셨군요. 이건 어떻게 된 거요? 어디로 온 거요? 아, 그렇군. 매한가지 일이야. 하고 한숨을 쉬곤 마차에서 내렸다. 비애에 찬 시선으로 사방을 둘러보았다. 시골 풍경이 그의 눈에는 뭔지 모르게 기묘하고 인연이 먼 것처럼 비쳤다. 아, 그렇군. 50코페이카를 깜빡 잊었군. 정도에 지나치게 성급한 몸짓을 하면서 그는 농군 쪽으로 몸을 돌렸다. 이 사람들과 헤어지기를 두려워하는 것 같았다. 방 안에 들어가서 계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농군이 청했다. 거기가 좋겠어요. 하고 아낙도 찬성했다. 스테판 트로피모비치는 흐느적거리는 층계를 따라 올라섰다. 되간절 어떤 일로 이렇게 되었을까? 그는 소심하긴 하나 몹시 통졸한 의혹의 일념에 사로잡혀 이렇게 중얼거렸다. 그러나 역시 집 안으로 들어섰다. 그 여잔 이것을 원했다 하는 생각이 그의 가슴을 쿡 찔렀던 것이다. 그러자 또다시 모든 것을 망각했다. 집 안에 들어간 것조차 잊었던 것이다. 그것은 밝고 무척 깨끗한 시골집이었다. 창문이 3개 달려있고 방이 2개 있었다. 여인숙이라 할 정도는 아니지만 옛적부터 습관으로 알고 있는 통행객들이 잠시 머물다 가는 그런 집이었다. 스테판 트로피모비치는 별로 당황하는 기색도 없이 정면의 구석자리로 걸어갔다. 그리고 인사하는 일조차 잊고 걸터 앉은 채 그대로 생각에 잠겼다. 그러는 동안 큰 길가의 습기 속에서 3시간 동안이나 지낸 뒤였으므로 극히 유쾌한 온기의 감촉이 벼랑간 그의 온몸에 퍼져갔다. 각별히 신경이 약한 사람이 열병에 걸렸을 때 곧잘 일어나는 증세지만 차가운 곳에서 갑자기 따뜻한 곳으로 옮겼기 때문에 등골을 살짝 스쳐가는 오한조차 느닷없이 이상스러운 유쾌한 감촉으로 생각되었다. 그는 머리를 쳐들었다. 그러자 빼치카 옆에서 주부가 열심히 굽고 있는 뜨거운 불린의 달콤한 냄새가 그의 후각을 자극했다. 그는 어린애 같은 미소를 띄우면서 주부 쪽으로 머리를 내밀며 느닷없이 이렇게 중얼거렸다. 그건 뭐죠? 불린입니까? 그러나 그건 참 좋군요. 나리께서 생각이 있으십니까? 곧 아낙네는 정중하게 말했다. 네, 생각이 있습니다. 정말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차도 한 잔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스테판 트로피모비치는 갑자기 생기가 돌았다. 사모바르를 드릴까요? 이것이라면 언제든지 드릴 수 있어요. 굵직굵직한 푸른 무늬를 놓은 커다란 접시에다 불린을 얹어서 가져왔다. 보통 시골집에서 만드는 납작하고 반쯤 미리 섞인 불린으로서 뜨겁고 신선한 버터가 든 굉장히 맛있는 것이었다. 스테판 트로피모비치는 잠옷 기꺼운 듯 맛보았다. 기름기가 있고 또 이런 맛이란. 그저 보드카만 조금 있었으면. 그건 나리, 보드카를 원하시는 게 아닙니까? 네. 바로 조금만. 아주 조금만. 그럼 5페이카 있으시면 5코페이카. 무척 행복한 웃음을 지으며 표트르 스테파노비치는 맞장구를 쳤다. 가령 여러분이 농민들에게 뭔가 해달라고 청해보라. 혹시 그들이 할 수 있고 또 하고 싶은 마음만 내킨다면 그들은 열심히 그리고 친절히 당신들의 시중을 들어줄 것이다. 그러나 그들한테 보드카를 사달라고 부탁하면 보통 때의 친절과 침착한 태도는 급변해서 뭔가 조급하고 즐거운 친절로 바꿔지는 법이다. 마치 친척이 되는 가까운 사람에 대한 배려라 할까?
보드카를 사러 가는 당사자는 그것을 마시는 사람이 자기가 아니고 부탁한 사람이라는 걸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역시 부탁한 사람의 앞으로의 쾌감을 어느 정도 자기로서도 느끼는 것 같았다. 3, 4분도 미처 지나지 않았는데 스테판 트로피모비치 앞에 테이블에는 작은 보드카 술병과 푸른빛 커다란 잔이 놓여 있었다. 술집은 바로 근처에 있었다. 이것이 모두 내 것인가? 스테판 트로피모비치는 무척 놀랐다. 집에도 항상 보드카가 있었지만 오페이가로 이렇게 많이 주다니 미처 몰랐군요. 그는 잔에다 술을 가득 채우고 일어섰다. 그리고 다소 엄숙한 표정을 하면서 방을 가로질러 맞은편 구석으로 건너갔다. 그곳에는 그와 함께 자루 위에 앉아 있었던 아낙네, 도중에서 귀찮게 여러 가지를 물어보던 눈썹이 검은 아낙네가 앉아 있었다. 아낙네는 처음엔 어리둥절해서 거절하기 시작했지만 이윽고 예의에 어긋나지 않는 말을 마치고 일어서서 보통 여자들이 마시는 것처럼 점잖게 세모금으로 잔을 비웠다. 그리고 몹시 괴로운 듯 얼굴을 찡그리곤 스테판 트로피모비치에게 잔을 돌리고 고개를 숙이고 득이만면하게 테이블로 돌아왔다. 이 모든 것은 일종의 영감에 자극되어 한 일이었다. 방금 1초 전만 해도 그 아낙네를 대접하려고 생각도 못했던 것이다. 나는 민중을 응접하는 방법을 완전히 익혔어. 그건 내가 늘 그 녀석들한테 말한 것이다. 나머지 술을 자기 잔에다 부으면서 만족한 듯이 이렇게 생각했다. 술은 잔에 가득 차지 않았지만 그래도 그에게 힘을 주고 몸을 훈훈하게 만들어 주었다. 머리가 다소 얼얼하기도 했다. 나는 정말 병이 나고 말았어. 그렇지만 병자가 된다는 것은 그렇게 나쁜 일은 아니야. 이것을 사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는 여자의 목소리가 바로 옆에서 들렸다. 그는 눈을 치켜떴다. 놀랍게도 그의 앞에는 한 사람의 부인, 더욱이 당당한 풍채를 한 점잖은 부인이 서 있는 것이 아닌가. 나이는 벌써 30세가 지난 듯 언뜻 보기엔 무척 겸손한 여인이었다. 칙칙한 옷을 도회지 사람들처럼 입었고 커다란 잿빛 수건을 어깨에다 걸치고 있었다. 그 얼굴에는 무엇인가 대단히 정다운 데가 있어 그것이 곧 스테판 트로피모비치의 마음에 들었다. 그녀는 이제 방금 이 오두막 집으로 들어온 듯 그녀의 짐은 스테판 트로피모비치가 점령하고 있는 곳 바로 옆 벤치 위에 놓여 있었다. 그 속에 손가방이 하나 있었다. 그는 어떤 호기심을 일으켜 그것을 본 기억이 났다. 그것은 무척 크고 유포로 만든 주머니였다. 이 주머니 속에서 맵시 있게 제본한 2권의 책을 끄집어내서 스테판 트로피모비치는 앞으로 가지고 왔다. 표지에는 십자가가 새겨져 있었다. 이건 성서 같구려. 네, 기꺼이 받겠어요. 아, 생각나는군요. 당신은 이른바 성서를 파는 여자시군요. 난 여러 번 신문에서 보았지요. 50코페이카입니까? 30코페이카입니다. 하고 서적 행상은 대답했다. 네, 감사히 받겠소. 나는 결코 복음서엔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벌써부터 다시 한번 읽어볼 생각이었소. 이 순간 자기는 벌써 30년 동안이나 복음서를 읽은 일이 없었고 다만 7년 전에 레난의 예수전을 읽었음이 조금 생각날 뿐이라는 기억이 번쩍 스쳐갔다. 잔돈이 없었으므로 그는 10루블 지폐의 넉 장을 끄집어냈다. 이것이 그의 전 재산이었다. 아낙네는 돈을 바꾸는 일을 도왔다. 이때 그는 주위를 둘러보고 처음으로 눈치챘다. 방 안에는 꽤 많은 사람이 모여 벌써 전부터 그의 모습을 뜯어보면서 소근거리는 것 같았다. 마을의 화재에 관한 얘기도 나왔지만 누구보다도 소를 매달아 놓았던 마차의 주인이 방금 마을에서 도착했기 때문에 제일 열심히 얘기하고 있었다. 방화라든가 십빛 굴린 직공이란 소리도 들렸다. 저 사내는 나를 태워주고 올 때 여러 가지 얘기를 귀찮게 물어보았지만 화재에 대해선 통 이야기도 건네지 않았던 주제에 뭔지 이상한 생각이 스테판 트로피모비치의 머릿속에 떠올랐다. 스테판 트로피모비치 나리. 정말 나리셨군요. 전혀 생각지 못했어요. 혹시 저를 알아보시지 못하겠어요? 나이가 꽤 들어 보이는 작달막한 사내가 느닷없이 이렇게 외쳤다. 보아하니 옛날 종복 비슷한 데가 있었다. 수염은 깨끗이 깎았고 옆으로 열어 제친 기다란 외투를 입고 있었다. 스테판 트로피모비치는 자기의 이름을 듣고 놀랐다. 실례지만 하고 그는 중얼거렸다.
잘 기억이 나지 않는데요. 잊으셨습니까? 저는 아니심 이바노프입니다. 돌아가신 가가노프 나리 집에서 일했습죠. 나리께선 곧잘 바르바라 페트로브나와 함께 돌아가신 아브도찌아 세르게예브나 앞으로 찾아오셨지요. 그리고 우리 마님의 심부름으로 나리 집으로 책을 가지고 간 일도 있었고 또 페체르부르크의 과자도 2차례나 나리 앞으로 가지고 간 일이 있었습니다. 아, 그렇군. 생각나네, 아니심. 하고 스테판 트로피모비치는 빙그레 웃었다. 자네 여기에 사나? 아닙니다. 스파소프 근방에 있는 B 수도원에 있습죠. 아브도찌아 세르게예브나의 언니 마르파 세르게예브나 집에 있습죠. 기억되시는지요? 무도회에 가시는 길에 마차에서 떨어져 다리를 부러뜨린 분을. 지금 수도원 근처에서 살고 계셔서 제가 옆에 붙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시다시피 저의 친척집으로 다녀오려고 마을 쪽으로 가려는 참이. 그렇군. 나리를 뵙게 돼서 정말 기쁩니다. 언제나 저한테 친절하게 대해주셔서. 하고 아니심은 무척 즐거운 듯이 웃었다. 그런데 나리께서는 지금 어디로 가시는 겁니까? 보아하니 아주 혼자이신 것 같은데요. 그전에는 혼자서 나가시는 일이 전혀 없었는데요. 스테판 트로피모비치는 소심하게 상대방을 쳐다보았다. 혹시 우리들 쪽 스파소프로 가시는 게 아닌가요? 그래, 난 스파소프로 가네. 세상 사람들은 모두가 스파소프로 가는 것 같군. 혹시 표도르 마트베이비치 앞으로 가시는 게 아닙니까? 매우 반가워하실 겁니다. 옛날에 나리를 무척 존경했었으니까요. 지금도 즐거운 나리의 얘기를 하신답니다. 그래, 바로 표트르 마트베이비치한테로 가네. 그러실 겁니다. 이곳 농군들은 말입니다, 나리께서 도보로 큰 길을 걸어가시는 걸 보았다고 이상스럽게들 여기고 있습죠. 정말 바보 같은 녀석들입니다. 아니심, 영국 사람처럼 내기를 한 셈이지. 꼭 걸어서 가보려고. 그래서 그는 이마와 간자놀이에 땀이 배었다. 그러실 겁니다. 아니심은 무자비한 호기심을 나타내면서 귀를 기울였다. 그러나 스테판 트로피모비치는 더 이상 견뎌낼 수가 없었다. 그는 무척 당황하여 오두막집에서 나가려고까지 생각했다. 그때 사모바르가 나왔다. 때를 같이하여 이때까지 어디론가 떠나고 자리에 없었던 서적 행상이 돌아왔다. 그는 열심히 빠져나가는 구멍이라도 찾으려는 사람의 몸짓을 하면서 그녀 쪽으로 몸을 돌려 차를 권했다. 아니심은 자리를 양보하고 떠났다. 사실은 농군들 사이에서 의혹이 일어났던 것이다. 대간절 어떤 사람일까? 거리를 걷고 있는 걸 목격당해 자기는 선생이라고 말하는 모양인데 복장으로 봐선 외국 사람 같고 지혜로 본다면 조그마한 어린애와 엇비슷하니 그리고 갈피를 잡을 수 없는 대답만 하고 있으니 마치 누구로부터 도망친 것 같단 말이야. 게다가 돈도 갖고 있어. 경찰에 연락할까 하는 생각마저 들었던 것이다. 더욱이 읍에선 지금 한참 소란스럽단 말이야. 그러나 아니심은 중간에 들어서 곧 화해를 붙였다. 그는 현관으로 나서자 몹시 궁금해하는 사람들을 향해 스테판 트로피모비치는 선생 정도가 아니다. 아주 위대한 학자이시고 훌륭한 학문을 하시는 분이다. 게다가 예전에는 이 고장의 지주님이시고 벌써 22년간이나 스타브록이나 대장마님의 저택에 살고 계시고 극히 귀한 분으로 대접받고 계시다. 또 읍에서도 모든 사람들로부터 대단한 존경을 받고 계시는 분이다. 귀족들의 클럽에서 하루 저녁에 잿빛 집회나 무지갯빛 집회를 판돈으로 태워놓는 분이시다. 주인은 고둔간으로 육군 중자와 맞먹고 대자 바로 밑이시다. 돈은 잔뜩 가지고 있고 게다가 스타브록이나 대장마님한테서 얼마든지 얻어다 쓸 수 있는 분이시다 하고 직거래됐던 것이다. 이 여잔 훌륭한 부인이다. 나무랄 데 없는 부인이다. 아니심의 공격에서 간신히 몸을 빼고 숨을 돌린 스테판 트로피모비치는 유쾌한 호기심을 안고 옆에 앉아있는 성서 행상을 하는 여자를 관찰하는 것이었다. 그녀는 차를 접시에다 옮겨놓고 설탕을 긁어 먹으면서 차를 마시고 있었다. 이 설탕 덩어리,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 여자에게는 뭔가 품이 있고 독립적이고 조용한 데가 있어. 정말 나무랄 데 없는 부인이야. 하지만 좀 다른 취미를 갖고 있긴 하지만.
그는 이윽고 이 여자의 입에서 이름은 소피아 마트베예브나 울리찌나라는 것과 확실한 주소는 K이고 그곳에 가부가 된 언니가 있다는 것, 소시민 출신이며 자기도 또한 과부의 몸이라는 것, 그리고 남편은 상사 출신의 소위였지만 세바스토폴리에서 전사했다는 사실 등을 알게 되었다. 하지만 당신은 무척 젊군요. 아직 30은 안 됐죠. 34입니다. 하고 소피아 마트베예브나는 방긋 웃었다. 아, 당신은 프랑스 말도 알고 있나요? 네, 조금만. 난 그 후 4년 동안 어느 가문이 좋은 집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집안 아이들한테 배웠던 겁니다. 그녀의 얘기로는 겨우 18 되던 해에 남편과 사별하고 잠시 세바스토폴리에서 간호부로 일했다가 그 후 여러 곳을 전전하다가 지금은 복음서를 팔며 다니게 되었다는 것이다. 아, 그렇군요. 언젠가 읍에서 아주 괴상한 사건이 일어났었는데 혹시 그때 그분이 당신이 아닙니까? 그녀는 얼굴을 붉혔다. 바로 그녀가 당했던 것이다. 저 무례한 놈들, 저 가련한 놈들. 하고 격분한 나머지 목소리마저 떨었다. 병적이고 분노에 가득 찬 회상이 그 마음속에서 몹시 괴롭게 되살아났던 것이다. 아, 그 여잔 또 나가버렸군. 그녀가 자기 옆에서 떠났음을 알아채자 그는 갑자기 자기 자신으로 돌아갔다. 이 여자는 시종 밖으로 나가니 뭔가 분주한 것 같군. 근심스러운 표정까지 짓고 있는 것 같아. 내가 이기주의자가 되어가는가 보다. 그는 눈을 치떴다. 그러자 또다시 안희심의 모습을 보았다. 그러나 이번에는 주위가 대단히 웅성웅성하고 위태위태한 광경을 드러내놓고 있었다. 이 자그마한 집은 농군들로 가득 차 있었던 것이다. 그것은 확실히 안희심이 데리고 온 것 같았다. 그곳에는 이 집의 주인도 있었고 소를 끌고 오던 농사꾼도 있었고 그 밖에 2사람의 농군가 그리고 작달막한 술 취한 사내가 있었다. 이 사내는 농사꾼의 복장을 하고 있었지만 술로 몸을 망친 시정 잡배와 비슷하고 수염을 깨끗이 깎고 있었다. 이 사내가 제일 많이 떠들어댔다. 모두들 한결같이 스테판 트로피모비치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 소를 끌고 온 농사꾼은 어디까지나 의견을 굽히질 않고 기슭을 따라 40베르스타를 간다는 것은 멀리 돌게 되니까 꼭 기선을 타야 한다고 주장했다. 얼근하게 취한 시정잡배와 집주인은 한사코 이 의견에 반대했다. 그건 말이야, 여보게. 나리께서 기선으로 떠나시는 게 가까울지는 몰라도 그러나 요즘 일기로는 기선이 그쪽으로 가지 않는다네. 가요. 아직 일주일간은 가고 있어. 하고 안희심은 누구보다도 열뛰어가면서 말했다. 그거야 그렇지. 하지만 출입이 일정치 않아. 어쨌든 날씨가 추워졌기 때문이지. 자칫하면 우스지에프에서 사흘 동안 기다리게 되는 수가 있어. 내일 2시경에는 틀림없이 옵니다, 날이. 밤까지는 어김없이 스파소프에 도착하실 겁니다. 하고 안희심은 펄쩍 뛰면서 말했다. 대간절 이 사람은 무엇을 말하자는 건지. 앞으로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스테판 트로피모비치는 무서움에 몸을 떨고 있었다. 드디어 마부들이 앞으로 나와서 쌍말에 흥정을 붙였다. 우스지에프까지 3루블이라는 것이다. 다른 친구들도 그것은 절대로 무리한 값이 아니며 당연한 값이다. 우스지에프까지 여름 내내 그 값으로 운행되었다는 것이라고 기세를 올리며 외쳤다. 하지만 이곳도 참 좋은 곳이야. 난 별로 가고 싶지 않아. 하고 스테판 트로피모비치는 어물거렸다. 이것이 좋다고요, 날이. 그건 옳은 말씀입니다. 그래도 스파소프 쪽이 지금 얼마나 좋은지 상상도 못하실 겁니다. 게다가 표드로 마트베예비치도 얼마나 기뻐할지. 저런, 큰일 났군. 여보게들. 모든 게 나로선 뜻하지 않았던 일이라서. 그곳에 마침내 소피아 마트베예브나가 돌아왔다. 하지만 무척 상심하고 슬픈 듯 벤치에 걸터 앉았다. 난 스파소프로 가지 못할 것 같아. 하고 그녀는 주부에게 얘기했다. 그럼 당신도 스파소프로 가시는 겁니까? 스테판 트로피모비치는 깜짝 놀랐다. 얘기를 들어보니 나제즈다 예고로브나라는 한 여지주가 어저께부터 그녀를 스파소프로 데려다 주겠다고 약속하여 이 핫도브에서 기다리도록 일렀기 때문에 왔다는 것이다. 난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죠? 하고 소피아 마트베예브나가 되풀이했다. 하지만 나의 다정하고 새로운 벗이요. 나도 그 여지주처럼 뭐라 하더라.
내가 마차를 고용한 마을로 당신을 데려다 주지요. 그래서 내일, 그렇지, 내일 우리 함께 스파소프로 갑시다. 어머나, 당신도 역시 스파소프로 가시는 겁니까? 하지만 그럴 도리밖에 없지 않아요. 게다가 난 아주 기쁩니다. 난 진심으로 기꺼이 당신을 모셔다 드리죠. 그리고 이 사람들도 한사코 그러시기를 원하는 거니까. 난 사람을 고용했어요. 내가 고용한 건 자네들 가운데 누구였더라? 스테판 트로피모비치는 벼랑간 스파소프로 못 견디게 가고 싶어졌다. 15분 후에 두 사람은 포장을 씌운 마차에 앉았다. 그는 원기를 되찾은 듯 무척 만족한 표정이었다. 그녀는 자기의 주머니를 들고 감사의 미소를 감추지 못한 채 그 옆에 앉았다. 아니심은 두 사람을 부축해서 마차에 태웠다. 잘 가십시오, 나리. 그는 열심히 마차 주위를 분주히 뛰어다녔다. 나리를 만나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잘 있게나, 잘 있게. 표트루 마트베예비치도 만나시게 되겠죠, 나리. 만나고 말고. 표트루 페트로비치를. 그럼 잘 있게. 2. 그런데 나의 벗, 당신을 벗이라고 부르는 나를 용서해 주겠지요. 그렇죠. 마차가 움직이자마자 표트루 스테파노비치는 이렇게 성급하게 입을 열었다. 이봐요. 난 민중을 사랑합니다. 그것은 피할 수 없는 내 심정입니다. 그러나 난 지금까지 민중에 접근한 일이 없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나스타시아, 그녀도 역시 민중 속에서 나온 것은 더 말할 나위도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민중은, 말하자면 큰 길에 서 있는 진정한 민중은 말입니다. 어쩐지 나의 행방에만 관심을 두는 것 같습니다. 참, 이런 구질구질한 얘긴 그만둡시다. 좀 지나치게 떠들어대는 것 같습니다만 아마 이것은 나의 조급한 성미 때문이겠지요. 몸이 불편하신 것 같습니다. 날카로운 그러나 공경에 맞지 않는 시선으로 소피아 마트베예브나는 그를 똑바로 쳐다보고 있었다. 아니, 뭐 좀 몸을 덮기만 하면 되겠소. 아무튼 뭔가 상쾌한 바람이 불어오는군요. 좀 지나치게 상쾌하다고나 할까. 그러나 이런 일은 잊어버립시다. 내가 특히 말하려던 것은 그런 일이 아닙니다. 친애하는 둘도 없는 것이요. 나는 무척 행복해진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그것도 당신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에게 행복은 무익한 겁니다. 그건 내가 즉시 스스로 나의 모든 적들을 용서해 주기 때문입니다. 참, 그것은 다행한 일입니다. 항상 그렇진 않아요. 순진한 벗이요. 복음서는 지금부터 우리 둘이서 전도하며 다니지 않겠어요? 난 기꺼이 당신의 아름다운 책들을 팔겠어요. 이것은 좋은 생각인지도 모릅니다. 이런 느낌이 도. 이 속에는 무엇인가 전혀 새로운 것이 있는 것 같아요. 러시아 국민은 종교심이 두터운 국민입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복음서를 아직 모르고 있어요. 나는 그것을 그네들한테 들려주겠어요. 말로 설명하면 이 뛰어난 책의 실수를 바로잡을 수도 있을 겁니다. 물론 나는 대단한 존경심을 가지고 그 책을 대할 준비가 되어 있지만요. 나는 큰 길에서도 쓸모가 있을 겁니다. 나는 항상 쓸모 있는 사람이었고 나는 항상 그들에게 그리고 그 친애하는 배은망덕한 여자에게 그렇게 말해왔습니다. 오, 용서해 줍시다. 용서해 줍시다. 무엇보다 모든 사람을 항상 용서해 줍시다. 우리도 용서받을 수 있기를 기대해 봅시다. 결국 모든 사람은 서로가 서로에게 죄가 있으니까요. 모두가 죄인입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다니 정말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요, 그래. 나도 내가 아주 좋은 말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에게도 아주 좋은 말을 해줘야겠는데 그런데 내가 대체 무슨 말을 하려고 했죠? 이야기가 계속 옆으로 새어 기억이 나지 않는군요. 당신과 헤어지고 싶지 않은데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내가 느끼기에 당신의 눈빛은 마치 게다가 당신의 태도는 내게 매우 놀랍기까지 합니다. 당신은 소박하고 나한테는 극존칭을 사용하고 차를 찻잔 받침 위에 흘리기도 하고 그리고 그런 보기 흉한 설탕 덩어리까지 말이죠. 그러나 당신에겐 뭔가 매혹적인 것이 있습니다. 당신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얼굴 붉히지 말고 나를 남자라고 두려워하지 말아요. 세상에 둘도 없는 친애하는 친구. 내게 있어 여자란 모든 것입니다. 나는 옆에 여자가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단지 옆에 있기만 하면 됩니다.
나는 끔찍하게 혼란스럽군요. 무슨 말을 하고 싶었는지 좀처럼 기억이 나지 않아요. 신이 항상 여자를 보내주는 남자는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는 약간의 환희까지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큰 길에도 위대한 사상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내가 이야기하려던 것입니다. 그 사상에 관해서요. 이제야 기억이 나네요. 계속 떠오르지 않더니. 그런데 그들은 왜 우리를 이렇게 멀리까지 데려왔을까요? 그것도 좋았는데. 이곳은 너무 추워지고 있군요. 그건 그렇고 나한테는 다 해서 40루블이 있습니다. 자, 여기 돈이요. 받아요, 받아. 나는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잃어버리거나 빼앗길 수도 있으니. 나는 잠을 좀 자고 싶군요. 머릿속이 왠지 빙빙 돌고 있어요. 계속해서 빙글빙글 돌고 있어요. 당신은 얼마나 친절한지. 나한테 뭘 덮어주는 겁니까? 선생님은 틀림없이 열병에 걸리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담요를 덮어드렸습니다. 다만 돈은 제가 좀... 제발. 그 이야기는 더 이상 하지 맙시다. 너무 괴롭군요. 당신은 얼마나 친절한지. 그는 웬일인지 갑자기 얘기를 멈췄다. 그리곤 지나치리만큼 빨리 열병을 앓는 듯한 오한의 고통을 받으면서 잠들어 버렸다. 17베르스타나 계속된 시골길은 그다지 편편하지 못했다. 마차는 무자비하다 할 만큼 흔들렸다. 스테판 트로피모비치는 간혹 가다가 눈을 떴다. 그때마다 소피아 마트베예브나가 살짝 그의 머리 밑에다 받쳐놓은 베개에서 머리를 쳐들고는 그녀의 손을 잡고 묻는 것이었다. 당신은 여기에 있소. 그녀가 그의 곁을 떠날까봐 두려워하는 것 같았다. 그는 소피아 마트베예브나를 보고 무엇인가 짐승이 이빨을 드러내놓고 커다란 입을 벌리고 있는 꿈을 꾸었고 이것이 못 견디게 불쾌하다고 말했다. 소피아 마트베예브나는 그의 건강이 몹시 걱정되었다. 마부는 두 사람의 손님을 곧장 커다란 농가로 데리고 갔다. 창문이 4개 달린 집으로서 마당에는 여러 개의 사랑채도 있었다. 잠을 깬 스테판 트로피모비치는 급히 안으로 들어가 집안에서 제일 넓고 제일 깨끗한 두 번째 방으로 들어섰다. 방금 자고 난 그의 얼굴은 무척 분주한 표정으로 바뀌어졌다. 그는 무턱대고 여주인을 붙잡더니 자기 혼자서 이 방을 쓰겠다고 요구했다. 그리고 문을 잠가놓고 아무도 이 방에 들어와선 안 된다. 우린 얘기할 게 있어. 그렇죠, 나의 벗. 난 당신에게 얘기할 게 많아요. 난 그만큼만 대가를 지불하겠어. 꼭 지불하겠어. 하고 그는 여주인에게 손을 흔들어 보였다. 여주인은 40세가량의 까만 머리에다가 마치 윗수염이라도 키운 것 같은 키가 크고 건강한 부인이었다. 그는 조급하게 서둘렀으나 웬일인지 혀가 잘 돌아가지 않는 것 같았다. 여주인은 못마땅한 표정을 짓고 듣고 있었지만 그래도 승낙의 표시로서 침묵을 지키고 있었다. 그러나 그 침묵에는 뭔가 위협을 주는 느낌이 있었다. 그는 이런 것에도 아랑곳 없이 성급히 곧 나가서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일각의 지체도 없이 당장 뭔가 먹을 것을 가져오라고 여주인에게 일렀다. 이때 여주인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이곳은 당신의 여인숙이 아니에요. 우린 손님들의 식사 준비를 하지 않아요. 새우를 불에 익혀준다든가 사모바르를 준비해준다거나 이런 정도의 일만 하지 다른 일은 할 수 없어요. 생선은 내일 아니면 안 돼요. 그러나 스테판 트로피모비치는 두 손을 흔들면서 생각해 줄 테니까 빨리 가져오란 말이오. 하고 화가 나서 참을 수 없다는 듯한 목소리로 되풀이하는 것이었다. 마침내 고깃집에 구운 닭으로 결정해버렸지만 여주인은 마을을 아무리 뒤져도 닭을 구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아무튼 구하러 나가겠다고 승낙은 했지만 그 표정이란 마치 크나큰 은혜를 베풀어주는 것 같은 그런 얼굴이었다. 여주인이 나가자 스테판 트로피모비치는 재빨리 긴 의자에 걸터앉아 소피아 마트베예브나를 자기 옆에 앉혔다. 방 안에는 긴 의자와 안락의자들이 있었지만 그 모양은 형편없는 것이었다. 대체로 방은 꽤 넓었고 한쪽은 판자로서 막아 그 너머에는 침대가 놓여 있었다. 누렇고 누덕누덕 낡아빠진 벽지를 바른 벽에는 신화인지 무엇인지 무서운 석판화가 걸려있고 정면 구석에는 족자로 된 성상과 구리로 만든 접는 성상이 진열을 이루고 걸려 있었다.
이상할 정도로 잡다한 가구들은 도시적인 것과 예로부터 내려오는 농민적인 것을 뒤죽박죽 섞어 놓은 모습이었다. 그러나 그는 그 모든 것에 눈길도 주지 않았으며 집에서 약 20m 되는 곳에 펼쳐져 있는 커다란 호수를 창을 통해 보려고도 하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 둘만 앉게 되었군. 아무도 들여놓지 않겠소. 자, 나는 당신으로부터 모든 걸 처음부터 다 듣고 싶습니다. 소피아 마트베예브나는 극심한 불안의 빛을 나타내면서 그를 가로막았다. 당신께서 아실는지 모르겠지만 스테판 트로피모비치. 아니, 당신은 어떻게 내 이름을 벌써 알고 있었습니까? 그는 즐거운 듯 웃었다. 아까 아니심 이바노비치하고 얘기하고 계실 때 옆에서 엿들었어요. 그런데 건방진 것 같습니다만 제가 한 가지 주의를 드리고 싶은 일이 있어서. 그녀는 누가 듣고 있지는 않은지 닫힌 문 쪽을 바라보며 여기 이 마을에는 곤란한 문제가 있다고 빠르게 속삭였다. 이곳 남자들은 모두 어부이고 사실 그것을 생업으로 삼고 있지만 매년 여름이면 숙박인들에게서 자기들 마음대로 사용료를 거둬들인다는 것이었다. 이 마을은 지나가는 길이 없는 막다른 곳이라 사람들은 증기선이 이곳에 서기 때문에 찾아오는 것일 뿐이며 날씨가 조금이라도 나쁘면 배는 절대 오지 않는데 배가 오지 않으면 며칠 동안 이곳은 사람들로 바글거리고 마을 전체 농가들이 모두 꽉 찬다고 했다. 집주인들은 이때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모든 물건값을 3배나 비싸게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집주인은 이곳에서도 매우 부자라서 그런지 거만하고 건방지며 그가 가지고 있는 그물만 하더라도 1,000루블이나 한다는 것이었다. 스테판 트로피모비치는 굉장히 상기되어 있는 소피아 마트베예브나의 얼굴을 못마땅한 눈초리로 쳐다보며 몇 번이나 그녀를 멈추려는 몸짓을 했다. 그러나 그녀는 고집스럽게 자기 할 말을 다 했다. 그녀의 말에 따르면 이미 여름에 도시에서 온 매우 지체 높은 부인과 함께 이곳에 왔다가 증기선이 올 때까지 꼬박 이틀을 머물렀는데 기억하기도 무서울 만큼 너무 힘든 일을 겪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스테판 트로피모비치, 당신께서는 이 방을 혼자서 다 쓰시겠다고 요구하셨지만 저는 다만 미리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서. 저 옆방에는 이미 여행자들이 와 있습니다. 나이 지긋한 한 사람과 젊은 사람 하나, 아이를 데리고 있는 한 부인이죠. 내일 2시쯤 되면 농가 전체가 꽉 찰 겁니다. 지난 이틀 동안 배가 오지 않은 데다 아마 내일쯤 올 것 같거든요. 그러니 선생님께서 방을 혼자 쓰시겠다고 한 것이나 식사 준비를 요구하신 것, 다른 여행객들에게 손해를 끼친 것에 대해 수도에서는 들어보지도 못하셨을 금액을 요구할 겁니다. 그러나 그는 괴로웠다. 진심으로 괴로웠다. 그만해요, 이 사람아. 제발 부탁입니다. 우린 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은 하나님이 도와줄 겁니다. 난 심지어 이상스럽게 느낄 정도입니다. 당신과 같은 고상한 생각을 가지신 분이 어떻게? 충분합니다. 충분해요. 당신은 나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하고 그는 히스테릭하게 외쳤다. 우리들 앞에는 미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그 미래 때문에 나를 위협하는군요. 그는 즉시 자기의 경력을 얘기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너무나 서둘렀기 때문에 처음에는 무슨 얘긴지 이해하기 무척 어려웠다. 이야기는 길었다. 고깃집이 나오고 통닭이 나오고 마침내 사모바르도 나왔지만 얘기는 한없이 계속되었다. 얘기는 다소 병적인 기묘한 감을 주었다. 사실 그 자신마저 병자나 다름이 없었다. 그것은 갑작스럽게 내습해온 격한 지력의 긴장이었다. 이러한 상태는 곧 나중에 그의 뒤죽박죽된 조직체 속에서 힘의 극단적인 쇠퇴로 변하여 어떤 반동을 일으킴이 분명했다. 소피아 마트베예브나는 그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이에 이것을 예감하여 우려의 감정을 품지 않을 수 없었다. 스테판 트로피모비치는 아직 젊은 꿈을 가슴에 안고 들을 뛰놀며 돌아다녔던 유년시대로부터 시작했다. 1시간이 경과했어야 겨우 2번에 걸친 결혼 생활과 베를린의 생활까지 진전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나는 이러한 그를 조수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 사실 그 속에는 그로서 가장 숭고한 무엇이 깃들여 있었던 것이다. 새로운 말로 표시하면 삶을 위한 투쟁이 내포되어 있는 것이다. 그는 장래의 길벗으로 선택된 여자를 자기 눈앞에 두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빨리 모든 것을 그녀에게 밝히고 싶었던 것이다.
그의 천재는 앞으로 생애를 같이 할 여자에 대해 무엇이든지 비밀로 할 수 없었던 것이다. 어쩌면 그는 소피아 마트베예브나를 지나치게 과장하여 생각했을는지 모른다. 그러나 그의 선택은 벌써 끝난 것이다. 그는 여자 없이는 살 수 없었다. 그녀가 자기의 말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며 더구나 가장 주요한 점마저 납득하지 못했음을 그도 그녀의 표정에서 역력하게 알아보았던 것이다. 이런 것은 문제가 아니야. 좀 더 기다려보자. 어쨌든 얼마 동안은 예감으로서라도 깨닫게 되겠지. 나의 벗이여, 난 오직 당신의 마음만 바랄 뿐입니다. 이야기를 중단하고 그는 이렇게 외쳤다. 그리고 지금 나를 바라보고 있는 그 부드럽고 매혹적인 눈을. 얼굴을 붉히지 마세요. 난 벌써 당신한테 말하지 않았소. 이윽고 이야기는 다시 진행되었다. 이때까지 한 번도 그리고 누구도 스테판 트로피모비치를 이해할 수 없었던 일이라든가 우리 러시아에 있어서 많은 재능 있는 사람들이 헛되이 멸망해 간다는 사실이라든가 그런 천하의 대의논이라고 할 문제로 화제를 옮겼을 땐 이 가련한 포로 소피아 마트베예브나로서는 점점 뿌연 안개 속에서 헤매는 것만 같았다. 이건 정말로 모든 것이 너무도 똑똑하신 말씀이었다고 그녀는 훗날 의기소침하게 전해주곤 했다. 그녀는 눈을 약간 부릅뜨고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듣고 있었다. 스테판 트로피모비치가 우리의 주도권을 잡고 있는 진보적인 인물들에 대해 우스갯소리를 하고 재치 넘치는 신랄한 조소를 보내기 시작하자 그녀는 그의 웃음에 대한 대답으로 2번 정도 웃어보려고 절망에 찬 시도를 했다. 그러나 그것은 울음보다 더 나쁜 결과를 가져왔고 스테판 트로피모비치도 결국 당황해서 더 심하게 안절부절 못하며 허무주의자들과 새로운 인간들에 대한 악의적인 공격을 가하기 시작했다. 이것으로 그는 그녀를 완전히 겁에 질리게 만들었다. 그러다가 그의 연애 이야기가 시작되자 그녀는 잠깐이긴 하지만 어느 정도 숨을 돌릴 여유를 얻었다. 여자는 설령 수녀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여자인 것이다. 그녀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다가 곧 얼굴이 빨개져서 눈을 아래로 내리깔았으며 그 모습에 스테판 트로피모비치는 완전히 매혹되고 깊은 감흥을 받아 많은 부분 거짓말을 섞어가며 이야기했다. 그의 얘기로는 바르바라 페트로브나는 이 세상에 둘도 없이 아름다운 브ю네트였다. 페테르부르크에서 뿐만 아니라 유럽의 많은 수도를 열광시킨 일이 있다는 것이다. 그녀의 남편은 세바스토폴리의 전투에서 총알을 맞고 죽었지만 그 원인은 자기가 부인의 사랑을 받기에는 가치 없는 인간이라고 느껴 아내를 경쟁자, 즉 스테판 트로피모비치에게 양보하기 위해서였다. 당황하지 마세요. 나의 정숙한 벗이요. 나의 크리스천이요. 자기가 자기의 얘기를 거의 전부 믿어버리면서 그는 소피아 마트베예브나를 향해 이렇게 소리쳤다. 그것은 일종의 극히 고귀한 감정이었습니다. 사실 너무나 미묘한 감정이었기 때문에 우리 2사람은 일생 동안 한 번도 입 밖에 낸 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사정이 이렇게 된 이유는 이후 이야기를 들어보면 한 금발 여인 때문이었다. 그 여인이 다리아 파블로브나가 아니라면 스테판 트로피모비치가 다른 누구를 염두에 두고 있었는지 나로서는 알 수가 없다. 금발 여인은 갈색머리 여인에게 모든 점에서 은혜를 잊고 있었으며 먼 친척으로서 그녀의 집에서 자라났다. 갈색머리 여인은 결국 금발 여인이 스테판 트로피모비치를 사랑한다는 것을 눈치채고 자기 속마음을 감추었다. 금발 여인 쪽에서도 갈색머리 여인이 스테판 트로피모비치를 사랑한다는 것을 눈치채고 역시 자기 속마음을 감추었다. 이렇게 3사람은 서로 간의 의리를 지키느라 힘이 빠진 상태로 20년 동안 그렇게 자기 속마음을 감춘 채 침묵을 지키며 지내왔다. 오, 그것은 얼마나 열렬한 애정이었던가. 얼마나 열렬한 애정이었던가. 진정 환희에 차 흐느껴 울면서 그는 이렇게 외쳤다. 나는 그 여자의 한창 꽃피던 아름다움을 보았다. 나는 매일같이 마치 자기의 아름다움을 부끄러워나 하듯이 내 옆을 지나치는 그녀를 골마 터지는 듯한 마음을 부둥켜 안고 바라보았다. 그는 한 번은 자신의 뚱뚱함을 부끄러워하듯이 라고 말하기도 했다. 마침내 그가 이 열에 들뜬 것 같은 20년 동안의 꿈을 버리고 도망쳤다. 20년. 그래서 지금 이 큰 길에 섰던 겁니다. 그리고 그는 마치 뇌에 염증이라도 일어난 것 같은 말투로 이 뜻하지 않은 숙명적인 2사람의 해후,
영원히 계속해야 할 해우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 소피아 마트베예브나에게 설명하여 주었다. 이윽고 소피아 마트베예브나는 무섭게 당황한 듯이 긴 의자에서 일어났다. 그가 여자 앞에 무릎을 꿇는 듯한 몸짓을 하여 보였기 때문이다. 그녀는 거의 울상이 되었다. 황혼이 점점 짙어졌다. 두 사람은 이 폐쇄된 방 속에서 벌써 몇 시간이나 앉아 있었던 것이다. 이젠 저쪽 방으로 저를 보내주세요. 하고 그녀는 더듬거렸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할지. 그녀는 마침내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는 곧 자리에 눕겠다고 약속하고 그녀를 내놓았으나 막상 작별을 고하는 마당에 와서 머리가 몹시 아프다고 호소했다. 소피아 마트베예브나는 들어올 때 이미 자기의 가방과 그 밖의 짐을 문간방에다 두고 왔던 것이다. 그것은 주인만인가 함께 잘 작정했어였다. 그러나 그녀는 휴식을 취할 수가 없었다. 밤중에 스테판 트로피모비치는 유사 콜레라 발작을 일으켰다. 그것은 나를 비롯한 친구 일동이 잘 익히 알고 있는 병으로 보통 신경적으로 흥분한다거나 정신적으로 동요함으로써 나타나는 것이었다. 불쌍한 소피아 마트베예브나는 밤새 한잠도 자지 못했다. 그녀는 환자를 간호하기 때문에 자주 만인방을 지나 집에서 들락날락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래서 그곳에 묵고 있던 손님들과 주인 마님은 불평을 토로하기 시작했으며 게다가 새벽녘에 그녀가 사모바르를 준비하려고 했을 때에는 끝내는 험한 욕설이 터져 나오고야 말았다. 스테판 트로피모비치는 발작하는 동안 줄곧 반의식 상태에 빠졌다. 때때로 꿈속에서 가물거리듯이 사모바르를 준비하고 있는 일이라든가 무엇을 마셨던 일이라든가 무엇으로 배와 가슴을 따뜻하게 해주는 일들이 어렴풋이 느껴졌다. 그러나 그는 끊임없이 그녀가 자기 옆에 있다고 느끼고 있었다. 이것은 그녀가 온 거다. 이것은 그녀가 간 거다. 이것은 그녀가 자기를 침대에서 일으킨 거다. 이것은 그녀가 또 자기를 침대에다 누인 거다. 라고 느꼈던 것이다. 새벽 3시경부터 병세가 좀 가벼워졌다. 그는 몸을 일으켜 침대에서 다리를 내려놓고 전혀 아무 생각도 하지 않고 벼랑간 그녀의 발밑에 몸을 던졌던 것이다. 이것은 아까 무릎을 꿇어 보이던 태도하고는 전혀 다른 것이었다. 그는 대뜸 그녀의 발밑에 엎드리고는 옷자락에다 입을 맞추었던 것이다. 그만해요. 난 그럴 만한 가치가 없는 여자예요. 그를 침대 위로 올리려고 바둥거리면서 그녀는 더듬더듬 중얼댔다. 당신은 나의 구세주입니다. 그는 공손하게 여자 앞에서 두 손을 모았다. 당신은 후작 부인처럼 고매합니다. 난 아무 쓸데없는 인간입니다. 나는 한평생 파렴치하게 살아왔습니다. 제발 고정하세요. 하고 소피아 마트베예브나는 빌었다. 난 아까 거짓말을 했어요. 그것은 단순히 허식 때문에 아무런 쓸모도 없는 사치심에서 나온 짓입니다. 모두가 거짓말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나는 인간 쓰레기입니다. 이렇게 발작은 일변하여 히스테릭한 자기 견책으로 옮겨갔다. 나는 이전에 바르바라 페트로브나 앞으로 보낸 그의 편지를 소개할 때 이미 이 발작에 대해서 한마디 해두었다. 갑자기 그는 리자와 그리고 어제 아침의 해우를 생각해냈다. 참으로 그것은 무서운 일이었다. 틀림없이 불행한 일이 일어났을 거다. 그러나 나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고 아무것도 몰랐었다. 나는 나의 일만 생각했던 것이다. 그 여자는 어떻게 된 것일까? 당신은 도대체 그 여자한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릅니까? 하고 그는 소피아 마트베예브나에게 애원하듯 물었다. 그리고 그는 내 마음은 절대로 변치 않는다. 반드시 그 여자, 즉 바르바라 페트로브나한테로 돌아갈 것이라고 맹세하는 것이었다. 우린 매일 그 여자의 현관으로 가서 그 여자가 아침 산보하러 마차에 올랐을 때 살짝 엿봅시다. 난 그 여자한테 또 한쪽 뺨을 얻어맞았으면 좋겠어. 나는 기꺼이 얻어맞겠어. 나는 당신이 갖고 있는 책에 쓰인 것처럼 또 한쪽 뺨을 그 여자한테 내밀겠습니다. 이제야 알겠습니다. 또 한쪽 뺨을 내민다는 뜻을. 이제야 겨우 뺨을. 이때까지 왜 몰랐던가. 이렇게 소피아 마트베예브나의 생애에 있어서 가장 무서운 이틀간이 찾아왔던 것이다.
지금도 그녀는 이 이틀간을 생각하면 전율을 금치 못하는 것이다. 스테판 트로피모비치의 병세는 점점 험악해졌다. 기선이 정각 오후 2시에 입항했지만 그는 끝내 출발할 수가 없었다. 소피아 마뜨베의 분하도 그를 혼자 남기고 도저히 떠날 수 없어서 역시 스바소포행을 연기했다. 그녀의 얘기로는 스테판 트로피모비치가 기선이 떠났다는 말을 듣자 대단히 기뻐했다는 것이다. 아, 좋아라. 잘 됐어. 하고 그는 잠자리에서 중얼거렸다. 난 우리가 스바소프로 떠나지 않나 하고 몹시 걱정했소. 이곳이 참으로 좋아요. 이곳이 그 어느 곳보다 좋아요. 당신은 나를 버려두고 가지는 않겠지요. 아, 당신은 나를 버리질 않았어. 그러나 여기는 결코 그렇게 좋지는 않았다. 그는 조금이라도 그녀의 노고를 알려고 하지 않았다. 그의 머릿속에는 여러 가지 공상만으로 가득 찼다. 그는 자기의 병을 뭔가 일시적인 하찮은 일처럼 여겼다. 그리고 그런 일에 통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다만 두 사람이 이 책들을 팔러 가는 일만 생각했다. 그는 소피아 마뜨베의 분하에게 복음서를 읽어달라고 부탁했다. 난 벌써 오랫동안 읽지 못했어. 원본으로 말이오. 그러니 누가 물어보면 틀린 소리를 하는지 몰라요. 어쨌든 역시 준비해 두어야지요. 그녀는 그의 옆에 앉아 책을 펼쳤다. 당신은 참 잘 읽는군요. 한 줄도 미처 읽기 전에 그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알아요. 알고 있어요. 내 생각이 틀리질 않았군. 뚜렷하지 못한 그러나 환희에 찬 어조로 이렇게 덧붙였다. 대체로 그는 환희에 찬 상태에 있었다. 그녀는 산상보훈을 통독했다. 충분해요. 충분해요. 나의 아가요. 충분해요. 아니, 당신은 이것도 충분하지 못하다고 생각했군요. 그는 힘이 빠진 듯 눈을 감았다. 그는 무척 쇠약했지만 그래도 의식을 잃을 정도까지는 아니었다. 소피아 마뜨베의 분하는 그가 잠들고 싶어하는 것이라 생각하고 살짝 몸을 일으키려고 했다. 그러자 그는 그녀를 불러 세웠다. 나의 벗이여, 난 한평생 거짓말만 했소. 진실을 얘기할 때조차 그랬던 거요. 나는 이때까지 한 번도 진리를 위해서 말한 적이 없소. 항상 자기 자신을 위해서만 말했던 거요. 나는 항상 그것을 알고 있었소. 그러나 진정 그것을 느낀 것은 지금이 처음이요. 아, 내가 일생 동안 자신의 우정을 가지고 모욕을 준 친구들은 지금 어느 곳에 있을까? 그렇지. 모두가 그랬던 거야. 모두가. 알겠소. 지금도 내가 거짓말을 하는지 몰라요. 아니야. 지금도 틀림없이 거짓말을 하고 있어. 무엇보다도 좋지 못한 일은 거짓말을 하면서도 자신이 앞장서서 그걸 믿는 일이요. 인생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일은 거짓말하지 않고 살아가는 일이요. 특히 자기 자신의 거짓을 믿지 않는 일이요. 그렇소. 바로 그대로요. 그러나 좀 기다려주세요. 이것은 나중에. 우리 함께 있읍시다. 함께. 하고 그는 미친 듯이 감격해서 이렇게 덧붙였다. 스테판 트로피모비치 하고 소피아 마뜨베의 분하는 겁약한 어조로 물었다. 의사 선생님을 부르러 보내면 어떨까요? 그는 펄쩍 뛰었다. 뭐 때문에? 대관절 내 몸이 그렇게 나쁜가요? 아무튼 대단할 건 하나도 없어. 게다가 아무 관계도 없는 타인을 불러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요? 혹시 사람들에게 알려지면 그땐 어떻게 하겠소? 아니, 아닙니다. 타인은 아무도 필요 없어. 우리 두 사람만이 있읍시다. 두 사람만이. 그런데 잠시 말없이 있더니 그는 이렇게 말을 끄집어냈다. 한 가지 더 들려주세요. 아무 것이라도 좋으니. 금방 눈에 띄는 데를. 소피아 마뜨베의 분하는 책을 펴고 읽기 시작했다. 어디라도 좋으니 우연히 책이 열린 데를, 우연히 펼친 데를 하고 그는 거듭 말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천신에게 써보낼지니. 그건 뭡니까? 뭡니까? 대관절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이건 묵시록에 있는 겁니다. 아, 생각나는군. 그래, 묵시록이군. 자, 읽으세요. 읽으세요. 난 그 책으로 우리들의 장래를 점치겠어. 어떤 점괘가 나올는지 알고 싶소. 라오디게아 교회의 천신에게는 다음과 같이 써보낼지니 이르되 아멘이시오 충실하시고 진실하신 증거자이시며
천주의 조물의 근원이 되는 자 이렇게 말씀하리로되 내가 너의 행한 바를 아노니 너는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차거나 그렇지 않으면 뜨거웠으면 좋으련만. 그러나 너는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매 내 너를 내 입에서 뱉어버리리라. 너는 스스로 나는 부유한 자이며 풍부한 자임에 무엇이나 결핍됨이 없노라 하나 그 실은 가련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소경이고 헐벗은 자임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것도 당신 책에 있습니까? 머리맡에서 머리를 약간 일으키고 두 눈에 강채를 띄우며 그는 이렇게 외쳤다. 나는 이때까지 이 위대한 저를 조금도 몰랐어. 그래요. 미지근한 것보다 오히려 차가운 편이 나아요. 그냥 미지근한 것보다. 나는 그것을 증명하겠어. 다만 나를 버리지만 말아주오. 나를 혼자 내버리지 말아요. 우린 그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증명해야 합니다. 보시다시피 전 당신을 버리질 않질 않아요. 스테판 트로피모비치. 게다가 난 절대로 버리지 않겠어요. 그녀는 눈물이 가득한 눈으로 그를 바라보며 그의 손을 잡고 꼭 움켜쥐었다. 그리고 자기 가슴에다 가져갔다. 그 순간 그분이 못 견디게 가엾게 생각되어 하고 그녀는 나중에 말했다. 그의 입술은 경련을 일으키듯 파르르 떨었다. 하지만 스테판 트로피모비치, 우린 어떻게 해야 하죠? 당신의 친척벌 되시는 분이나 아시는 분한테 알리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러나 그의 놀라움은 너무나 컸기 때문에 두 번 다시 그런 소리를 하지 말 걸 하고 그녀는 후회했다. 그는 전전긍긍하면서 제발 아무도 불러오지 말고 또 아무 일도 꿈에 대지 말라고 신신당부하는 것이었다. 그녀의 맹세를 듣고서도 거듭 타이르는 것이었다. 아무도 부르질 말아줘요. 우리 두 사람만, 정말 두 사람만. 우리 함께 출발합시다. 또 한 가지 사정이 귀찮게 된 것은 주인 부부도 불안한 마음을 품기 시작했음인지 불평을 토로하면서 소피아 마뜨베의 분할을 들볶기 시작했던 일이다. 그녀는 계산을 마친 다음 일부러 돈을 애써 보여주었다. 이것이 얼마 동안 사태를 완화시켰으나 주인은 스테판 트로피모비치의 증명서를 보자고 요구했다. 병자는 거만한 미소를 입가에 보이면서 자기의 조그마한 가방을 가리켰다. 소피아 마뜨베의 분하는 그 속에서 자기의 퇴직 사령장인가 뭔가 그런 종류의 서류를 끄집어냈다. 그는 한평생 이곳으로서 통해왔던 것이다. 주인은 그래도 마음이 놓이질 않았음인지 어디라도 좋으니 저분을 빨리 데리고 가세요. 이곳은 병원이 아니니까요. 혹시 초상나는 일이 생기면 어떤 성가신 일이 생길는지 몰라요. 하고 말하는 것이었다. 소피아 마뜨베의 분하는 의사의 일 때문에 주인과 의논해 봤지만 만일 읍으로 의사를 데리러 사람을 보낸다면 그야말로 굉장한 돈이 들 거라고 하기 때문에 의사에 대한 건은 일체 단념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녀는 심란한 마음으로 병자 앞으로 돌아왔다. 스테판 트로피모비치는 점점 쇠약해 갔다. 이번에는 저 돼지에 관한 곳을 한 번 더 읽어주세요. 하고 벼랑간 그는 말했다. 뭐요? 하고 소피아 마뜨베의 분하는 깜짝 놀랐다. 돼지에 대한 그 돼지 말입니다. 나도 기억하고 있어요. 마귀가 돼지 속에 들어가 모두 몰사했다는 얘기를. 제발 거기를 읽어주세요. 그 이유는 나중에 말하죠. 난 글자 하나하나를 되새기고 싶어요. 한자 한자가 필요해요. 소피아 마뜨베의 분하는 복음서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곧 루가전에서 바로 그 절을 찾아냈다. 그것은 내가 이 이야기의 자문으로서 인용한 것이다. 한 번 더 여기에 인용하겠다. 마침 그곳 상기슭에는 노아 기르는 돼지떼가 우글거리고 있었는데 악령들은 자기들을 그 돼지 속으로나 들어가게 해달라고 간청했다. 예수께서 허락하시자 악령들은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들 속으로 들어갔다. 그러나 돼지떼는 비탈을 내리달려 모두 호수에 빠져 죽고 말았다. 돼지치던 사람들이 이 일을 보고 읍내와 촌락으로 도망쳐가서 사람들에게 알려주었다. 사람들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하고 보러 나왔다가 예수께서 계신 곳에 이르러 악령 들렸던 사람이 옷을 입고 멀쩡한 정신으로 예수 앞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는 그만 겁이 났다. 이 일을 처음부터 지켜본 사람들이 악령 들렸던 사람이 낫게 된 경위를 알려주었다. 내 친구요. 스테판 트로피모비치는 대단히 흥분해서 말했다.
그런데 말이죠. 이 기적적이고 비범한 대목은 일생 동안 내게 장애물과 같았어요. 그러니 이 책 안에서 그래서 나는 이 대목을 어린 시절부터 기억하고 있었지요. 지금 내게는 한 가지 생각이, 한 가지 비유가 떠오르는군요. 지금 엄청나게 많은 생각이 떠오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러시아와 똑같은 상황이라는 겁니다. 환자에게서 나와 돼지들 속으로 들어간 이 악령들. 이것들은 지난 수세기 동안 위대하고 사랑스러운 우리의 환자, 즉 우리 러시아에 쌓인 모든 괴양, 모든 도끼, 모든 불결함이며 크고 작은 모든 악마입니다. 그래요. 내가 항상 사랑해왔던 그 러시아입니다. 그러나 위대한 사상과 위대한 의지는 악령 들린 미치광이와 같은 러시아를 위로부터 감싸줄 것이며 그러면 모든 악령과 모든 불결함, 표면이 골마터진 모든 혐오스러운 것들은 밖으로 나와 스스로 돼지 속으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애걸할 겁니다. 어쩌면 그 안에 이미 들어가 있을지도 모르지요. 그것이 바로 우리들, 그리고 페트루시아이며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 모두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나는 그들의 선두에 서 있겠지요. 우리는 모두 악령에 사로잡혀 미쳐 날뛰면서 절벽에서 바다로 몸을 던져 빠져 죽을 겁니다. 그렇게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우리는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인간들이니까요. 그러나 환자는 치유되어 예수의 발 아래 앉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모두 놀라서 쳐다보겠지요. 사랑스러운 이여, 당신도 나중에 이해하게 되겠지만 지금은 그것이 나를 너무 흥분시키는군요. 당신도 나중에 이해하게 될 거요. 우리는 다 같이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는 헛소리까지 하게끔 되었고 마침내 그는 의식을 잃고 말았다. 이러한 상태가 그 다음 날에도 계속되었다. 소피아 마트베예브나는 그의 옆에 앉아 마냥 울기만 했다. 벌써 이것으로 사흘밤이나 자질 못했다. 주인 부부의 눈에 부딪히는 일을 극력 피하게끔 되었다. 그들이 마지막 어떤 대책을 강구하기 시작한 것을 그녀는 직감으로 느꼈다. 사흘째 되는 낮에야 겨우 구원의 손길이 나타났다. 그날 아침 스테판 트로피모비치도 의식을 되찾았다. 그녀를 알아보고 그쪽에 손을 내밀었다. 그녀는 인류의 희망을 안고 십자를 그었다. 그는 창밖을 보고 싶다고 했다. 아, 여기에 호수가 있군 하고 그는 말했다. 아니, 이때까지 저걸 보지 못했군. 이 순간 현관에서 누구의 마차바퀴 소리가 들려왔다. 그러자 집안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